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가요? 예. 그런가요? 김재석 위원장님 바쁘세요. 아 맞아요.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네. 예. 뭐 당연히- 저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 같아서 당연히 대통령도 안 열심히 도와줘요. 하고 계시고 한동훈 장관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보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거죠. 아, 잘해야 되는데. 네, 전 잘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있습니다. 못하는 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점점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자, 어제 법원 판결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때 받은 2개월 정직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정직이 이제 위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별로 관심 있게 보질 않았어요. 아.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의아한 것은 네. 법무부가 원고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 1심에서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인 3명을 다 뭐 해임하고 네. 재판부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원고가 재판을 불성실하게 임하느냐 이러한 질타나 지적도 했었고 네. 그냥 뭐 소송에서 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네. 아유 뭐 대통령께서 이기셨으니까 다행이죠. 자, 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변호사 3명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신급마다 변호사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 3명을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네. 3명을 해임을 하면서 너희들 왜 승소했어? 막 이렇게만 혼낸 거 아닌가? 패소할 결심. 그렇게 추미애 장관 표현됐고요. 예, 아니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네.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 어제 뭐 그 기자들하고 가방을 탁 던지면서 네. 그 아, 국회 본청 2층에서 탁 던지면서 이제 기자들 원래 앞에서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기자들한테 세게 예의를 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아. 기자들 앞에 얘기하면 쓰면 힘드니까. 조금 좀 메고 해도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그 누구를 향해서 맹종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흡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국회 상임위 출석해가지고 했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히트 발언을 했던 게 좀 저는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던데 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실상 뭐 침대 축구 하듯이 재판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보시기에 좋은 판결을 만들도록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사실은 필요 없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종지부를 어떤 방향으로 찍을까 이건데 앞으로 법무부가 상고하든가 말든가 일단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은 국회로 네. 이번 주 안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재판이 가장 그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건 뭐 민사 소송이 아니니까 뭐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뭐 이렇다 저렇다 크게 관여할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징계 내용이 그 부당했다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네. 징계 절차 자체에 위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그 위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슨 그다음에 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그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미 위법 사항이 너무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 징계 절차에 개입해가지고 심의일자를 당긴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뭐 법무부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법무부가 말 그대로 눈치 본 거 아니냐라는 거는 그냥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닌데. 김재석 위원장님 말씀에 네.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많이 절차적인 위법을 했고 간단한 문제인데 1심에서는 왜 법무부가 승소했어요? 그러게 아니,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해석에 여쭤본 건데. 아니 변호사 검사 진급. 아니 저는 이 징계법. 당시에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는 정말 잘못됐다. 추미애 네. 나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러한 결과가 1심, 2심 바뀐 거는
좀 이해가 좀 되지는 그 않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대한 해석을 그렇죠. 1심, 2심이 네, 달리한 거고 예. 오히려 특히 이제- 범위를 네. 더 축소시켜서 봤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징계위원장으로 하니까 이게 그게 이제 가장 쟁점이었어요. 예, 그게 쟁점인데 예.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징계권자인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는 징계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사실상 검찰총장을 그러면 누가 징계할 수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말고는 징계 소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앞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네.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게 폭로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재판부가 자기들 판사 사찰한 문건과 관련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도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이 드는데 부분을 저렇게 하시면 제가 장윤성 기자님하고 싸워야 돼요. 왜요? 왜? 이게 어떻게 싸워요? 판사 사찰 문건이냐. 언론에 보도 나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어떻게 사찰이에요. 사찰은 도청하고 미행하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적어놓고 정보로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검증하고 이게 사찰이지. 어떻게 언론 보도 내용 가지고 그걸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다른 또 재판부 쟁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라고 그 재판 판결문에 써 알겠습니다. 있어요. 장윤성 기자님 이렇게 네. 얘기하셔가지고. 예, 사실 아니 반대 그렇잖아요. 반박한 아니 여기 거고. 나와 있잖아요. 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결국 이거를 김대수 위원장님 상고를 할까요? 법원 아니 근데 뭐 대법원에 거의 내용에 있어서 절차에 예. 있어서 전부 위법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더라도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네. 사실 인력 낭비, 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몰라 하여튼 추미애 전 장관 나빠요. 하여튼. 아니 자. 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저는 장 소장님 참 평소에 같이 오랫동안 평론을 하면서 네. 좋은 점도 많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특정인에 대해 이재명 나빠요, 뭐 추미애 나빠요 이렇게 안 추미애 하면 전 장관은 좋겠어요. 법무부 그 장관 사안별로 시절에 판단하셔야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했던 그 행동들 본인이 법카 쓴 것에 대한 해명 그리고 본인 자녀 군대 뭐 휴가 문제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 그리고 이러한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이런 것들은 지탄받아 마땅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좋다고 할 수가 건바이건으로 있어요. 아니 건바이건으로 평가하는 예, 뭐 건 이거는 좋은데 좀 누구 논- 나빠요 뭐 논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너무 호불호로.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고맙기로 알겠습니다. 뭐예요. 예. 자, 저는 한동훈 네, 장관 너무 얘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비대위원장 이제 맡을 건가?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정치에 이제 입성하겠다 이렇게 시사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 같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비대위원장 하는 이유는 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선언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예. 명품백은 몰카 공작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네. 계속 핫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 특검 음흠. 이거는 반대하겠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음흠. 명품백 공작 맞아요. 공작인데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그 백을 받아요. 그잘 알지도 못하는 분 같던데 음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률적인 판단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비대위원장 되면서는 이제 이걸 난 보호하겠어. 뭔 잘못이야. 이런 선언이 아니냐. 오히려 그 새로운 길을 뭐 처음에 길이 아니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특검법이라든지 네. 그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저는 게 그게 장 소장님 의견인데 뭐-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저는 더 크게 보는 문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총선 후 특검이 급부상한다 뭐 아. 이런 보도를 네.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근데 저는 이런 참 이분이요 지금 비대위원장 아니거든요. 장관입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 아니 사실상 비대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분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요 국무위원이에요. 그런데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약간 무슨 계엄사령관 같은 느낌도 받던데 이런 거예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법안을 보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네. 이런 독소 조항에는 악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선전선동이 가능한 악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내년 선거 앞두고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거는요. 지금 국민의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거 특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직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국민의 요구하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법 앞에 다 평등하다면서요. 그러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무슨 민주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야당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인 것처럼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서슴지 않고 발언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저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달리해서 김지수 위원장님 각각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네. 악법이냐 아니냐에서 저는 악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 자체는 왜 그러냐면 뭐 시점에 관한 이야기, 뭐 그다음에 뭐 매일 언론 브리핑 하지 않느냐. 근데 언론 브리핑 하는 거는 원래 특검법이 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브리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삼스러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그 말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 그게 네. 이제 대부분의 특검법이 되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주요한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그건 사실은 고위 공직자로서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특검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특검의 법리적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어쨌든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만 이야기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한동훈 장관의 말은 다시 한번 법리로 돌아간 것 법리로 같아요. 돌아가자. 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푸실 거예요?라는 질문을 저는 기자가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안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요거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도 계속 강요를 받을 것 같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연석회의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아 김지수 위원장님은 예. 반대를 하셨군요. 이제 반대를 했던 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텐데 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그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도 이상한 상황이 되고요. 안 받으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이 법을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 충돌 대통령과 너무 호흡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해 대통령의 충돌까지는 문제처럼 아니지만 네. 이해 충돌처럼 비춰질 수 그렇게 있다라는 보인다. 예. 얘기를 제가 조금만 드렸던 보태고 거거든요. 싶은데 이거 네, 말씀하면 마무리하고요.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강요받아야 될 거고 그런 저는 의미에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안 좀 맞았다. 풀어야 될 숙제가 크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그 특검의 역사를 좀 보면 2008년에 삼성 특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습니다. 삼성 특검 할 때 제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아침마다 언론 브리핑을 해요. 아침 하루에 2번씩 브리핑합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도 국민의당이 제3당이었어요. 박지원 대표가 추천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박영수 예. 특검을. 그리고 그러면 그때의 특검도 악법이었던 건가요? 그럼 그때 특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한동훈 장관 당시 수사검사였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건가요? 그게 좀 이상하다.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방법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까? 저는 정치의 영역으로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그럴 것이다. 평가밖에 어려울 것 자, 같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처럼 뭐 김지수 위원장도 있지만 연석회의에서도 당협위원장 영남권이냐 수도권이냐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다 이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박지훈 앵커님, 네. 국민의힘의 연석회의나 원로회의나 뭐 중진회의나 다 소용 없어요. 아 소용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윤핵관들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몰고 가는데 그분들의 논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절차만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형식적인 절차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유, 뭐 김재석 위원장님도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부적절성에 지적한다고 한들 네. 그분들은 좀 공천의 불이익을 좀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여권 법무부가 자초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재판부에서 2월 달에 판결문에서 37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3개의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8번의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고 판사가 거기다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왜 검사들을 보고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수사도 안 합니다. 기소도 안 합니다. 종결 처리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있어요. 왜 뭉갤까요? 그냥 공소시효만 지나가라. 그러면은 처벌할 수 없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공직자가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 최고의 권력자의 배우자인데 국회가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해야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분이 할 만한 말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지지층 결집만 보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총선 1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자 김재 위원장님, 그 뭐 절차대로라면 이번 주 아닙니까?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아 생각보다 되는 좀 시간 걸려요. 아, 걸릴 왜냐면 것이다. 이게 그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네. 권한대행이 그냥 그날부터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회는 주로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이랑 조금 비슷하죠. 뭐 시도당 위원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전국위원회로 토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전당원이 참여해서 네.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뭐 앞으로 다음 주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최소 돼야 될 것 같고 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 비대위 구성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전권이 본인한테 가는 겁니까? 네. 제가 비대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 비대위원장이 직접 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재석 위원장님 이게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27일 날 이준석 대표 탈당하고 28일 날 특검이 특검법 있잖아요. 통과가 있으면 그래서 그 전에 임명을 하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집중 언급을 질문을 해야 받을 되니까. 것이니까. 그걸 좀 넘기고 나서 좀 임명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앞으로 지금 12월부터 4월까지 네. 총선까지 이준석 대표 탈당보다 제 생각에 더 심각한 질문들 많이 나올 텐데 아, 예. 그거 하나 넘기자고 타이밍을 재는 거는 아하. 앞으로 있을 이 첩첩산중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아니 근데 처음 이분- 데뷔할 때 네. 너무 허들이 높잖아요. 아니, 아니 그럼 이미 좀 세게 넘어질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아, 이미 센 게 세게 했다, 벌써 아니, 이미 했다. 세게 시작된 아, 저는 시작된 시작됐다고 것이다. 생각 아니 뭐 내정자 신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겸직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겸직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비대위원장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네. 오는 상황에서 저는 뭐 얘기 취재해 보니까 뭐 20일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한다는 아, 언론 보도가 그래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늦추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비대위원 누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아하. 한동훈 장관이 참모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하. 법무부 저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답답하대요. 얘기를 예. 잘 안 해줘. 정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마음을 먹었다. 예, 마음을 먹고 나와서 그런데 내가 할 정치는 윤석열 시즌 2야. 예, 검사 정치 시즌 2. 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의 봄 영화가 거의 1,000만 다가가고 네.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네. 윤석열, 한동훈 구도로 국민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심판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왜 안 갖고 있는지 여당이
저는 그래서 원로회의도 해보고 당원 투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뽑으면서 당원 투표하는 거 저는 처음 봐요. 네, 저 정치부 그 정당 출입 오래 했는데 장 소장님 기억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병립회원으로 가느냐 이거를 당원 투표하는 정당도 있는데 뭐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민주주의가 확장되네. 참여민주주의네. 좋네요. 예. 자, 선거 입장에서 민주당이 네?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네. 지금 그 얘기 나거든요. 민주당의 얘기가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흡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역할을 해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오히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할 방법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땡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 지점이 우려스러운 거죠. 우려스럽다. 뭐.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정권 심판론이 세게 불 때에 그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그렇죠. 훈풍을 불게 했던 사례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정반대의 사람. 예, 김영삼 대통령이 네. 그렇게 미워했던 이해창 총리를 네. 선대위원장으로 앉혔던 것. 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앉혔던 것.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선의 전권을 갖고 했을 때에 여당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 특히 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내는 내용들, 특히 뭐 김건희 특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정치적 캐릭터는 없는 걸로 봐서 우려는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주시면 더 다행이고 좋지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에 당 전체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거는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건데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키는 게 과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같아요.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 총선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렇더라도 나는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어. 그 장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는 공천이야.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임명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사람 공관위원장 시켜가지고 확실히 내 사람들을 이번에 공천을 하겠어. 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장유선 기자님. 저는 국민의힘이 참 무기력한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이 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응?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다. 노신 얘기 아니에요? 예, 로신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당원 투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동아일보 단독으로 뭐가 나왔냐면 당원과 국민과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는 뭐 맞지 않겠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 함께 가면 길이 만들어진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가 나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원하면 옹립해줘. 네.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우리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힘 내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부가 하고 당협위원장들이 하고 현역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쫙 줄을 서요. 그래서 그냥 당원 투표하고 옹립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원로회의 왜 하겠어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김기현 전 대표가 SNS로 사퇴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이 전체의 과정은 완전히 민주주의 말살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당을 내세우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당하고 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보수 정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또 이렇게 귀착되고 있다. 저는 이런 무기력 앞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줄 서서 따라가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섭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석회의에서 반대 굉장히 있었죠? 많았습니다. 저만 반대한 게 아니고요. 나와서 몇 분께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어요. 특히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상 옹립되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거 실패하고 지금 뜨는 비대위인데 네. 또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대표를 선정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연석회의에서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직접 언급을 했고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까지 다 읊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무슨 한동훈 장관처럼 한동훈 장관에게 줄을 서서 가는 건 아니었고 일단 당 주류의 입장에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건 맞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광고 잠시 듣고 4부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킹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김재섭, 장성철 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좀 거의 확실화되는 상황인데 보수 언론이 좀 눈에 띕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를 좀 비판하는 논조로 읽혀지거든요. 의도가 뭘죠? 2주 전부터 김건희 네.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가감없이 짚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상당히 위태롭다,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보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좀 따져보면 네. 지금 밀리면은 더 죽는다. 더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일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봐라. 송영길 전 대표 구속당했지 아하. 않냐. 예. 이 민주당 의원들 돈봉투 사건 20명 조사하고 또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빨리 유죄 판결 받고 민주당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정당 이런 정당 국민들이 찍겠느냐. 결국에는 우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거다. 그런 생각도 일각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니까 실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잘 보시면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몰카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당시에 TV조선 보도는 CCTV였지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소위 이제 편집실이라고 하는 그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에 그 장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전화기 닦아드리고. 전화기 닦아드리고 막 네. 이러는 거 보면서 야, 그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국민들 속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때 TV조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사실 네. 그 전에 이제 제일 많이 취재를 한 거는 TV조선이었다고 그 맞아요. 누구죠? 저기 지금 시작을 뉴스버스 대표하는 네, 이름 뭐 이진동 기자가 이제 기자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한겨레 보도 있고 JTBC에서 이제 태블릿 PC 나오고 이러면서 뭐 사실상 국민 항쟁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닮아 있다라고 비슷하다.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언론들은 보수 진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괴멸은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고음을 보내는 거예요. 동아일보 엄청 세게 쓰고 있고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는 보면 진보 언론만큼 세게 쓰고 있어요. 네.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대통령실이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증거가 한동훈 장관의 어제 기자들에게 앞서서 이렇게 발언하는 태도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것은 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의를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데 저는 얼마든지 기획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무슨 홍보 전략 이런 게 시사저널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 거기 보면 남북관계 이산가족. 이산가족 4만 5천 상봉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5% 만들어서 총선 이긴다.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정세가 북한이 나와야 이산가족 그 상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담이 가려면 굉장히 오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통일부 6개월만 출입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걸 망각하고 그냥 홍보 전략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치하게 꼼꼼하게 판을 들여다보는 건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오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신 말씀. 네, 뭐 김수희 네. 위원장님 짧게 말씀 듣고 요 국민의힘 얘기는 마무리. 지난주에 예. 그 조선중앙동아라고 불리는 네. 보수 언론에 제 지면에 제 네. 이름이 한
5번은 나온 것 그렇게 같아요.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게 네. 저는 되게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말을 실어야 될 만큼 지금 반대파의 목소리가 현역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민심을 전할 바로미터가 김재섭까지 가야 나온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이름 나왔다 좋아가 아니라 왜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현역 내지는 주류의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인용할 말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웠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지에서도 되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을 굳이 가져다가 써야 될 만큼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도 지금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 친명계 의원 지역구 출마를 좀 준비했던 상황인데, 또 최성 전 고양시장 이분도 비명계죠. 이른바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비후보 심사에서. 이게 공천 학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신들의 당에서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심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당의 자율적인 권한인데 네. 이러한 잣대가 일관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측근이었던 사람은 뭐 고문치사와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적격으로 했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또 부적격으로 해요. 네. 이런 것도 오락가락한 잣대잖아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말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명계 친명계 뭐 그 한 사람 두 사람 더 집어넣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올바른 똑바른 일관된 그런 잣대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TV조선 단독 따르면 이 최성 네. 전 시장이죠. 최성 시장은 이의 신청을 지금 제기했다라고 하고, 이 부적격 사유가 지금 6년 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천 학살이다 벌써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제 민주당 총선 네. 예비후보 검증위원회가 적격 부적격 심사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 김윤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네.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뭐 상당히 오랫동안 민사소송 제기하고 뭐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적격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장 재직 시절에 당정협의 일절 불응 뭐 이런 등등으로 부적격 사유라고 발표했다라고 네. 이제 얘기는 했어요.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심사하라라고 얘기는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는 나와 있는데, 저는 대표의 뜻을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보도로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이런 토를 달지 않도록 경선을 보장하는 게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경선하면 되는데.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 코미디. 경선을 하면 김윤식 되는데.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그 지역구 아니에요.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해받고 만약 김윤식 전 시장이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까지 했으면은 그 맞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 제기하고 이의 제기한다고 너는 안 돼. 이 말이 되냐고요. 웃기지. 아유, 당에다 소송 제기하는 거 하루 이틀 일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소송 제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격한 거 맞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네. 이번 공천의 가장 핵심 폭탄은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번에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네. 이해찬 대표 시절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단수 공천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폭발한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경선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경선 시키고 자기는 단수 공천 받는다. 이러면 아마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도 뭐 조정식 총장이 이기지 또 않을까? 현역들 아니, 그러니까 5선 의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경선에도 되네. 이기는데 네. 경선 붙는다 그러면 벌써 다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4선 5선 되시는 분들도 네. 전화하면 아유 지역에 있어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나 경선해야 돼. 경선 준비해야 돼. 전부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이 공포구나. 어허. 그런 아니 생각은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만약 경선하면 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상대방이 이제 시장이나 이렇게 기초단체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조직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가장 현역들이 두려워하는 게 기초단체장들이랑 경선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라고 보고 이게 진짜 이거 그냥 어디다가 명분 만든 거잖아요. 무슨 당에 뭐 불응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 뭐 고문치사 때문에 문제됐던 그분은 적격 판정 받았는데 그 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 몰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모르고 당이랑 뭐 한판 붙었던 거는 굳이 차단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궁색하고 코미디 같은 거죠. 이건 지금 누가 봐도 공천의 전초 단계로서 말하자면 비명계 학살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부적격으로 떠나나가신 분들이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으로 나오면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과 돈도 있고 정치 인지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초장부터 그래서 난리를 치는지 잘못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네.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당원이나 보고 판단해요. 경선에 이제 토론 한 번만 딱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보거든요. 그 그렇죠.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렇게 국민을 믿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획을 하려다 망하는 거죠. 자, 민주당이 또 다른 또 이게 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낙연 전 대표 이제 탈당 신당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모양새는 고립 작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직 총리들 뭐 정세균, 김부겸 이 분들은 뭐 일부러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네. 시간을 맞춰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고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네.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썩 이재명 대표를 흔쾌하게 만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손잡고 같이 총선 승리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당대표가 할 역할이지.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잠재적인 2027년 대선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 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신호와 뉘앙스를 주는 것은 네. 과연 야당 지도자로서 적절한 행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김부겸 전 총리 또 만나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하게 될지요. 뭐 총선 앞두고 뭐 통합과 단결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네. 하겠죠. 러프하게는. 근데 저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가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류 비주류를 네. 떠나서 윤영찬 의원도 말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먼저 터트린 측면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아니 왜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큰 전선을 치고 그 민주당이 싸워야 되는 국면에서 전직 총리이자 대표까지 하신 분이 나가서 신당을 한다는 거지 동의할 수 없다라는 흐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뭐 누가 고립작전을 했다 이건 언론들이 만들어낸 표현인 것 같은데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네. 거 보여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일정 정도 동의가 있고 뭐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행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예. 명예훼손이라고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가 자꾸 코미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가 접촉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만나서 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혁신적으로 변화하면 비대위 이를 출범시키고 네.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뭐 그렇다면 내가 신당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 12월 말까지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그만둬라.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1도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괴리가 되고 서로 계속되고 겉돌고 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자 간의 어떤 뭐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 가능성은 쉽진 없어 보여. 않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낙연 전 대표를 좀 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쉽지 않을 거다는 분석도 많은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이재명 사퇴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만난다 그러면 뭐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닐 거고 뭐 우리가 명락회동했다라는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할 텐데 정치를 잘 알고 계신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응해줄 리도 만무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만나서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건너신 것 아하.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적격 판단 받았는데 음흠. 돈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분들이 갈 데 없고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낙연 신당은 빛을 발할 거라고 신당을 생각합니다.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말 그대로 그 쉬고 계시는 예. 전직 기초단체 광역단체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공천 때 피바람이 불 거고요. 피경쟁이 될 건데 그 가운데 튕겨 나온 분들이 어딘가를 가야 되면 그때 이낙연 신당은 힘을 받을 겁니다. 지금 말고 그때쯤에 힘을 받을 것이다. 김재소 위원장님 네, 말씀이 맞는 그때 것 같아요. 공천이 이제 돼가지고 네. 컷오프 되고 뭐 될 때 그때 부적격 나오고요. 부적격. 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너는 출마하지 마. 너는 배지 달지 마. 이러면은요 이성을 상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안 하고 예. 어쨌든 자기가 출마하고 배지를 달기 위한 네. 최적의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김재소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지고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문제도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탈당했으니까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출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비판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부터 먼저 자기네들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그런 걸 못하고 이러한 있다. 법률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법률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건 하나의 민주당 안에서의 금기시화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를 계속 폭탄처럼 쌓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저 새로 선임된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네.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물어봤더니 그거는 김은혜 홍보수석 시절에 끝난 일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아픈 대목은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저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 무슨 어디 별천지에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네. 벌어졌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탈당한 자연인이므로 우리는 논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죠.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을 향해서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얼마나 날선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맞아요.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맞습니다. 혁신적으로 네.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 문법에 맞는 것이죠. 네. 그런 건 쏙 빼놓고 너만 문제야. 니네만 잘못했어. 이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상황에서 앞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운동권 심판론 카드 요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 같이 정리 좀 아유, 해주십시오. 너무 옛날 얘기. 아 근데 옛날 얘기고 반복되는 내용인 이유는 여전히 86 운동권들이 우리 그 정치의 주류이고 네. 본인들의 연명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을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보면 운동권 출신들 4선 5선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원희룡 문재인 정부 때 장관도 운동권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요직 다 차지하셨고 근데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됐는데 여전히 물러나고
갖고 계시니까 운동권 청산이라는 얘기가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한태경 의원도 운동권이에요. 아니, 박주민 변호사님 너무하세요. 왜요? 임종석 실장님 불러가지고 인터뷰해놓고 지금 운동권 심판권 얘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질문을 드렸어요. 네, 너무해.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아 그래요? 작가님 자, 문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석, 장성철, 장윤선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